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근 이틀간 뉴욕 증시를 이끌던 타코 트레이드 이후 차익 실현이 나오며 업종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인텔 전망 실망에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인 반면 빅테크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캐나다를 겨냥해 강경한 관세 압박에 나섰습니다.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즉각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며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로 전락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는 29일 1시간 간격으로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관심은 6세대 HBM, HBM4 주도권을 둘러싼 양사의 전략과 전망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장중 5천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종가 기준 안착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와 새해 첫 FOMC를 앞두고 기업 실적과 금리 경로에 대한 해석이 지수 방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이 이란에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행히 상승으로 고개를 좀 틀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쪽으로 조금 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동안 덜 갔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혹은 메타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잠잠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한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지 오늘도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국내 지수 모두 다 강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에서 4,990선, 그리고 코스닥은 2% 넘게 상승하면서 993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021포인트까지 터치가 나왔다가 결국엔 안착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이 아쉬움을 코스닥이 완전히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 쪽에서 3,000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자 전반적으로 코스닥 관련주들이 드디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98선까지 고점을 찍는 모습이었고요. 1000스닥에 얼마 남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5,000과 1,000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를 앞둔 상황 속에서 문턱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날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좀 담아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장중 내내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서 매수로 포지션 전환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이날은 개인 투자자가 덜어내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장중 매도로 일관하는 동안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이날은 현대차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하면서 2%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끌어줬는데 특히 이날은 기관 쪽에서 수급이 완전히 좀 쏠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조 가까운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5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최대 규모의 매수폭이 좀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기관이 그렇다면 가장 많이 담은 쪽은 어디였을까라고 본다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주로 좀 쏠렸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적인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준비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8%, 카카오페이는 상한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배경으로 살펴본다면 정부 쪽에서 3,000포인트까지 코스닥을 끌어올릴 건데 그걸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결제나 STO 관련주들이 특히 불기둥을 세우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날 개인이 매도를 가장 많이 했던 1위 종목이 사실 네이버였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누가 받아갔는가가 중요하겠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날 다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카카오가 4%,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로 마감을 지으면서 STO 전반적인 흐름이 괜찮았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섹터에 있어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던 쪽을 본다면 로봇 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 노조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추가적으로 이날은 코스닥 쪽에서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흐름이 좀 쏠렸기 때문에 로봇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이날은 두산 로보틱스랑 현대무벡스가 크게 하락을 했죠.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7% 하한가에 가까운 수준까지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그나마 대기업이 좀 붙어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는 강세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봉상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이런 의미 자체가 봤을 때는 장중에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려가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그려졌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모든 국가들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피는 5,000 그리고 코스닥은 1,000이라는 숫자 앞에서 의미 있는 숫자 앞에서 문턱 앞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 정규장 마감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카카오페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살짝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지만 이제 1,000스닥 그리고 3,000스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일단 상승 배경 좀 정확하게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이번 급등의 기폭제는요. 전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제안했던 이 디지털 자산 활성화 방안에 있습니다. 특히 민병덕 의원이 코스닥 3,000시대 핵심 도구로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또 토큰 증권 발행, STO 법제화를 언급한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전담 TF를 꾸려 준비 중이고 또 카카오뱅크 등 그룹 금융 계열사와도 이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정책 수혜의 1순위 기업으로 지목된 겁니다. 여기에 코스닥 상장 기업들 또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4만 원대 박스권을 뚫어냈다는 점이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의 법제화 의지와 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요. 그간 코스피 랠리에서는 소외됐던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일명 네카우 등이 디지털 금융 인프라 대장주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나 STO 관련주들이 이제는 제도권 안에 인프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유의미한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수익 구조를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우선 핵심은요, 결제 효율성과 함께 또 생태계 확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들이 단순히 카드나 또 계좌를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였다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될 경우 직접 화폐의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와 송금을 처리하는 독자적인 통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수수료는 크게 낮출 수 있고 또 고객의 자금을 플랫폼 안에 묶어두는 일명 락인 효과는 극대화되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 STO 시장이 스타트업과 또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처 역할을 하게 된다면요. 핀테크사들은 단순 수수료 수익을 넘어서서 디지털 자산 발행과 또 관리 솔루션이라는 고부가 가치 신선 모델을 갖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상반기 중 이 법안 논의 처리 속도가 이들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STO 관련주들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관련한 종목들 오늘장에서의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도세가 지난주 금요일에 1위 종목으로 찍혔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또 받아갔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수급이 쏠림과 동시에 특히나 더 이슈가 붙으면서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14% 넘게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배경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일본 제약사인 다이치 산큐 에스파와 함께 먹는 비만 치료제, 즉 경구용 위고비 복제약을 함께 개발하게 됐다라는 소식에 지난 거래일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세계적인 비만 치료제인 리벨서스의 제네릭 3종과 또 경구용 위고비 제네릭 5종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 내 우선 공급 파트너 지위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이는 삼천당 제약의 독자 기술인 S패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일본은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기 때문에 경구용 제형 비중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향후 실질적인 수익 성장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큰 상황인데요. 회사 측은 오리지널 제형 특허를 피해가는 데 자신감을 보였고 또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일본 세마글루티드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일본 계약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도 추진 중이다 보니까요. 글로벌 파이프라인의 상업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안과 질환 전문 기업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라는 고성장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라는 인식까지 강해지고 있고요. 또 여기다가 지난 거래일에는 기존 주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기관이 강하게 받아내는 손바뀜까지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좀 변변치 않았죠. 왜냐하면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뚜렷한 결과물들이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반응이 좀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어줘서 다행이다 싶긴 한데요. 앞으로 제약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좀 삼아보면 좋을까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제약 바이오 섹터는 일명 냉탕과 온탕을 좀 오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22일까지만 하더라도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이 기술 수출 계약에서 시장 기대보다 낮은 로열티 비율이 알려지면서 급락했고요. 또 섹터 전반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3일 삼천당 제약의 대형 계약 소식과 또 ST팜 등 일부 종목 강세에 힘입어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코스피 지수가 올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동안 KRX 헬스케어 지수는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제 단순한 기술 수출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시장은 삼천당 제약처럼 실질적인 상업화 로드맵과 또 구체적인 수익성을 증명하는 기업에만 선별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약바이오 투자는 이제는 임상 데이터뿐만이 아니라요.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본계약 체결 시점과 또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대장주죠. 알테오젠의 쇼크가 과연 끝이 난 건지 이게 가장 좀 중요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발로 떨어졌던 급락분을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권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하면서 특히나 더 주목도가 지금 높은 상황이죠. 그 안에서도 트리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16% 넘게 폭등세를 좀 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세한 배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큰 첫 번째 동력은요, 거래 대금 폭증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입 확대 기대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 유동성이 크게 늘면서 증권사들의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과 함께 또 트레이딩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정부가 또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주들 쪽에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올 1분기 실적에 반영될 스페이스 X의 투자 수익과 또 하반기 IPO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더 자극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STO, 즉 토큰 증권 법제화 기대감 속에서 디지털 자산, 토큰 증권 사업을 선점하려는 이 미래에셋증권의 행보가 부각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부국증권이나 신영증권처럼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도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섹터 전반에 온기가 확산됐습니다. 결국 이런 기록적인 상승작이라는 이런 거시적 환경에서요, 주주 환원 정책과 또 신섭 호재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역대급 랠리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좀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불이 좀 붙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증권가 일각에서는 미래에셋 증권 등 일부 증권주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에셋 증권의 PBR이 1.2배를 넘어서는 등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안 처리 속도와 또 코스닥 천선 안착 여부에 따라 이 증권주로의 추가 수급 유입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STO 법제화가 단기 테마를 넘어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영역을 이 디지털 자산 유통까지 확장시키는 중장기 구조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만 증권업 특성상 국내외 금리나 또 증시 환경에 따라 이익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소화를 좀 더 지켜보면서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승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반대로 하락한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대장주가 한국전력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만큼 한국전력에 대한 주목도가 최근 들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반대로 하락을 좀 했었는데요. 하락한 배경도 함께 좀 짚어볼까요? 우선 최근 뜨겁게 이어지던 이 원전 관련 기대감에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일종의 브레이크를 거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우선 한국전력 주가가 국내 신규 원전 건설 기대와 또 해외 원전 수주 모멘텀을 반영하면서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전력을 원전 수혜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또 보수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과거 UAE의 바라카 원전에서의 손실 사례를 언급하면서요. 향후 참여할 해외 프로젝트들의 수익성도 높게 보기 어렵다라는 평가도 내렸고요. 특히 미국 등 해외 원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와 또 대규모 파이낸싱 부담이 리스크로 재부각됐습니다. 여기에 올 들어 주가가 이미 40% 가까이 단기 급등했던 만큼 악재성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강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가가 미래 불확실한 모멘텀을 다소 앞당겨 반영한 측면이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그 부담이 표면화된 사례로도 해석됩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UAE 바라카 원전이나 베트남 쪽에 대한 원전 쪽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한국전력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거시적인 변수들을 살펴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당분간은 기대감만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요, 실제 내용을 하나씩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송배전 이 설비 투자와 또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하보다는 요금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요, 기본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주가가 다시 힘을 받으려면요, 한미 원전 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 그리고 투자 회수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는지 이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향후 발표될 에너지 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이 원전 비즈니스의 수익성 보완 대책이 얼마나 명확히 담기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지만요.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이 펀더멘털 개선 흐름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속도를 꾸준히 점검해 가면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후에 또 들어가 있는 실제적으로 삽을 뜬 사업이 좀 없다 보니까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무적 부담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지가 가장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같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정호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SK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고요. 리포트의 제목은 오해와 진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2월 초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한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좀 비교적 조용한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수페타시스를 둘러싸고 실적과 또 기술력에 대한 우려가 또 제기돼 왔기도 했는데요. 이건 오해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펀더멘털은 2026년을 향해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과연 이수페타시스에 대해 제기가 됐던 세 가지 핵심 우려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배경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SK증권은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6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나왔던 우려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구글향 매출과 점유율이 2026년 그리고 2027년에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우려가 왜 나왔는지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MLB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다층 인쇄 회로기판의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MLB는 회로판을 여러 장 겹겹이 쌓아 만든 기판을 뜻하고요. 한 장에 다 담기 힘든 회로를 여러 층으로 나눠서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서버나 혹은 네트워크 장비처럼 구조가 복잡한 장비에 많이 쓰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바로 이 층 많은 기판들을 좀 잘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시장에서 다른 흐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네트워크 장비가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HDI라고 하는 즉 고밀도 회로 기판 기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H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로를 조금 더 촘촘하고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기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줄이면서도 속도와 성능은 높여야 하는 AI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에는 필수적인 기술이고요. 이런 흐름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MLB 중심의 기업들은 앞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SK증권의 판단은 다릅니다. 요즘 고객사들이 원하는 건 MLB냐 혹은 HDI냐 이렇게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 그런 구조를 원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종 접합 기판이라는 겁니다. 이종 접합 기판은 MLB의 층 많은 구조에다가 또 HDI의 촘촘한 회로 기술들을 하나로 결합한 기판입니다. 쉽게 말해서 크고 복잡한 구조를 담당하는 MLB의 장점과 또 정교한 신호 처리를 맡는 HDI의 장점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특히나 SK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북미 주요 고객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부품 생산이 본격화되는 신규 모델에 있어서도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이종 접합
적합 기판을 이미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주문에 대한 흐름이겠죠.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북미 고객사로부터의 수주 성장률이 전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매출 감소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문에 대한 강도가 더욱더 세지고 있는 상황에 가깝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바로 이수페타시스는 HDI 기판 양산이 조금 어렵다라는 시각인데요. 이 부분은 최근 산업 흐름을 함께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고객사들은 기존의 MLB 메인보드 구조에서 HDI와 MLB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판 구조로 점차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제조 역량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이수페타시스는 이 변화에 뒤처진 기업이 아니다라고 SK증권은 지금 시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2년 전부터 HDI 증설과 또 MLB의 접목 공정에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북미 전략 고객사로부터 퀄테스트를 통과하기도 했고요. 실제 양산을 전제로 한 검증을 마쳤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HDI와 MLB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판의 양산 캐파를 준비 중이라는 점도 지금 리포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제기가 되어 왔던 이수페타시스가 HDI 기판 양산이 어렵다라는 우려 섞인 평가들은요,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짚어볼 부분은 바로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수페타시스의 실적 쇼크에 대한 가능성을 좀 거론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SK증권은 비교적 차분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연말에 일회성 비용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지금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3분기 수준만큼 견조한 실적이 유지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SK증권이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이제는 시장의 시선을 작년이 아니라 2026년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수주 증가가 실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기판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산량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대신에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공급은 더욱더 타이트해지고 이 과정에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산업 환경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증권의 경우에는 일단 IT 하드웨어 산업 전반이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AI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다층 기판 공급 같은 경우에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MLB 기판 같은 경우에는 AI 장비가 고도화될수록 층수가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 안에서 공급 같은 경우에는 더 타이트해지고 오히려 쇼티지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SK증권은 이처럼 공급에 대한 병목이 생기는 구간 안에 있는 기업들이 수익이 좀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이 구간 안에 서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꼽자면 동일 제품 내에서 가격 인상 가능성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2022년 호황기 때처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요, 공급 단가 인상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단가 인상이 제한이 된다면 단순히 물량만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요, 수익성 자체도 여전히 한 단계 더 도약할 여지가 열릴 수 있다라는 평가고요.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수주 증가와 그리고 쇼티지 구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기가 되어 온 이런 세 가지 우려에 대해서 SK증권은 모두 해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매수 유지 의견, 목표 주가는 지금 15만 5천 원에서 16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6%가 넘게 올랐습니다. 11만 9,9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동안 이수페타시스는 강력한 상승장 흐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리포트 효과로 인해서 이수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들이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은 주가의 모든 기대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동안 제기가 되어 왔던 우려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정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환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준비되어 있는 키워드 하나씩 열어볼게요. 일단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HBM4를 이제 엔비디아 쪽에 정식적으로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뉴스는 좀 보셔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시장 안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원전 이야기입니다. 작년 6월이었죠. 원안위에서 이제 해체 승인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원전 해체에 대한 코드를 좀 새로 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실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체크해 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페이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코스닥 3,000포인트 되게끔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배경에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이러한 뉴스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최초로 HBM4를 엔비디아에 다음 달부터 납품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양이나 공급 일정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사양부터 살펴보자면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또 AMD가 요구했던 초당 10기가비트라는 동작 속도보다 훨씬 높은 초당 11.7기가비트를 구현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선 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HBM4 양산 제품을 내달 엔비디아와 또 AMD의 업계 최초로 정식 출하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 기술적 실력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급은 단순한 시제품 샘플이 아니라요. 이 품질
품질 테스트를 완전히 끝낸 양산 제품의 실제 주문이 시작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4분기 HBM3 12단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그리고 996 납품 확대에 이어서 HBM4 출하 역시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면서요. 삼성의 메모리 기술력이 정상화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제품인 HBM3 납품 경쟁에서 SK 하이닉스와 또 마이크론에 밀렸던 삼성전자는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HBM4 시장에서는 판도를 뒤집기 위해 최고 성능 구현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HBM4는 정식 출시 전부터 괴물이란 수식어가 붙여질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제품은 기존 HBM 대비해서 대역폭을 30% 이상 높이고 또 전력 효율도 대폭 개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다가 삼성은 경쟁사가 쓰는 5세대 D램보다 한 단계 앞선 10나노급 6세대 D램을 또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칩의 두뇌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에도요, 이 자체의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투입했는데요. 이는 경쟁사가 대만 TSMC의 12나노 공정을 쓰는 것보다 몇 세대 앞선 첨단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직접 수행하는 삼성전자의 비밀병기죠. 턴키 역량 덕분에 고객사의 성능 향상 요청에도 재설계 없이 바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제품들은 하반기에 나올 엔비디아와 또 AMD의 이 최신 AI 가속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HBM 기본 재료인 일시 D램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투자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평택 5공장에서는요, HBM4E와 또 HBM5 그리고 커스텀 HBM 등 차세대 제품에 들어가는 D램 생산 또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메모리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습니다. 네, 단독 뉴스입니다. 그래서 좀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다음 달부터 엔비디아 첫 공급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6월 달 되면 대량 양산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HBM4를 납품을 하게 되면 AMD 쪽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서 긍정적인 뉴스로 파악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젠슨왕 CEO가 중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중국 당국에서 H200과 관련해서 칩 주문해도 된다라는 승인도 같이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의 HBM은 지금 다 물량이 완판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파이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SK 하이닉스의 올해 생산 물량이 이미 동난 상황이다 보니까요. 삼성전자가 이에 낙수 효과를 누릴 거다라는 시나리오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최근 알리바바와 또 텐센트 등 자국 주요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준비를 승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대 60만 개 수준의 주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요. 이 경우에는 30조 원대 이르는 수요가 열릴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H200에 필수 탑재되는 HBM 메모리만 따져도 수조 원대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규모인데요. 하지만 현재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때 2026년 HBM 생산 능력이 대부분 사전 계약으로 이미 채워져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라인을 모두 돌려도 기존 약속된 물량 외에는 추가로 대기 벅찬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공급 여력이 있는 삼성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H200 물량 중 20%만 SK하이닉스가 방어적으로 소화한다라고 가정하더라도요. 나머지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삼성전자가 얻는 이런 시나리오에서는요. 삼성전자가 HBM에서만 추가로 1조 원대 중반 이상의 매출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즉 단순한 낙수 효과를 넘어서 중국발 H200 공급망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되는 셈이죠. 다만 최종적인 수익은 이 엔비디아의 실제 발주량과 또 공급망 관리 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엔비디아 소식에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도 삼성전자한테는 우호적인 상황인 거고 HBM4나 H200과 관련한 추가적인 주문 또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천조전자라고 해서 시총 1000조 이상을 좀 돌파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좀 꺼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미국 마이크론과 좀 비교를 해볼까요? 밸류에이션 차이는 어느 정도
정도 좀 나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최근 증권사들에서는요, 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우선 20만 원대로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익 성장세와 비교할 때 이 PER이 글로벌 경쟁사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 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 또한 충분한 상황인데요. 올해 순이익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PER은 약 9.8배,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은 12.3배, SK하이닉스는 6.8배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마이크론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는 20% 이상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는 셈이죠. 즉 PER이 낮을수록 동일한 이익에 비해 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한국 메모리 기업들이 시장 가치와 또 성장성을 아직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크고 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 또한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또 오는 29일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도 이 나올 차세대 제품 전략 또한 이런 저평가 상태를 해소할 근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업이 동시에 살아나면서요. 실적 최대치를 경신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치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TP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추가적인 단독 뉴스 한 가지 더 전해드리면 구조 노르웨이 펀드에서 알리바바 대신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용까지 챙겨보시죠. 그리고 컨콜 관련해서는 29일에 하이닉스가 9시, 삼성전자가 10시로 1시간 차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또 두산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중장기적인 실적을 좀 전망을 밝게 해주는 요소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이 대형 원전의 안정적인 수주와 또 SMR이라는 양산체제 도입이다라는 쌍끌이 호재를 통해서요,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서 주기기와 또 터빈 발전기 공급만으로 5조 6천억 원대의 이 계약을 확정하면서요, 당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일감을 확보한 겁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내 창원 공장에서 SMR 전용 생산 라인을 착공할 계획이고요. 이는 뉴스케일 파워 등 미국 고객사들의 발주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아마존과 구글 등 미국 빅테크들이 전력 확보를 위해 이 SMR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모멘텀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 수주했던 저수익 프로젝트들의 매출 인식이 올해 상반기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마진 개선과 또 실적 성장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단순한 제작사를 넘어서요. 이제는 글로벌 원전 시장의 핵심 공급 거점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체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이었죠. 원안위에서 해체에 대한 승인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해체에 대한 레코드를 쌓아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원전 해체 역량은요, 이제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자 또 2050년까지 지속될 장기적인 수익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유럽연합이 신규 원전 설계 시에 이 해체 편의성과 기금 확보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요구하면서요, 전 생애주기 관리 능력이 이제는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지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고리 1호기에 비관리구역 해체 공사를 수주하면서요, 국내 상업용 원전 해체 첫 단계를 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또 부지 보건 등 고난도 기술의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1,0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해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면허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2050년까지 영구 정지될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500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런 해체 기술 선접은 기업의 미래 생존을 결정지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역량에 해체 기술까지 더하면서 원전 전주기 수출이라는 완전체 모델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네, 원전을 짓는 것부터 해체하는 것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핵심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체 시장이 열리게 되고 나서 매력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원전 해체는요,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지속되는 기술 기반의 서비스 사업입니다. 경험이 축적될수록 재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기 파이프라인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건설업은 일회성 대형 공사로 끝나지만 해체는 수많은 원전을 대상으로 동일한 공정을 반복 수행하다 보니까 실적이 곧 가장 강력한 수주 경쟁력이 되는 구조입니다. 고리 1호기 해체를 통해 확보한 이러한 데이터와 기술은 향후 유럽과 북미 등 노후 원전이 몰려있는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할 때 결정적인 자산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 또한 2030년대 중반까지 해체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2,500명을 양성하겠다라는 목표까지 내세우면서요. 관련 중소나 중견기업들의 생태계 조성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술을 파는 것을 넘어서 설계부터 폐기까지 아우르는 턴키 통합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이 향후 해외 수주전의 성패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또 원전 해체 시장은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또 지속적인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원전 해체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원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원전 해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력이 필요해서 할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 레코드를 좀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에 같이 좀 참전할 수 있을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핀테크, 그러니까 스테이블 관련된 내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3,000포인트까지 코스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배경에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겠다라는 언급까지 포함이 되면서 핀테크 관련한 결제 관련 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권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과 STO 법제화를 공식 제안하면서요.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오찬에서 이 민병덕 의원이 코스닥 3천 달성을 위해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건의한 게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나 달러 등 이 실물 자산의 가치를 연동해서 가격 변동성을 낮추면서도 블록체인의 편리함을 살린 일종의 디지털 현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토큰 증권은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에 이런 주식처럼 쪼개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증권입니다. 코스닥 상장사나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자산 유동화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그동안 잠겨있던 자산이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탤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요. 이 기대감 속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또 다넬 같은 관련 기술과 이용자 기반을 갖춘 기업들이 제도화의 주요 수혜 기대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강한 매수세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논의는요, 이제는 단순한 투자 테마를 넘어서 자본시장 지형을 바꾸는 일종의 중요한 열쇠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시장 지형을 바꾸는 핵심 정책 과제로 격상된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카카오페이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투자가 아닌 인프라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간편 결제의 수익성 한계를 극복하고요. 또 글로벌 송금과 정산을 하나로 묶는 일종의 차세대 금융 고속도로를 선점하는 열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국내 최상위권의 온오프라인 결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카드사와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 구조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되면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요. 이 중개 과정을 높여서 마진을 높이는 동시에 24시간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게 되는 슈퍼 월렛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요, 이 국회 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공백이 길어지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 것도 이 시장이 은행권에만 맡기지 않고 민간 플랫폼의 기술력을 결제 인프라에 녹여내겠다라는 전략적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디지털 증권 시장이 2030년 수조 달러, 일부 전망에서는 5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카카오페이는 메신저 기반의 방대한 유저 풀을 활용해서요.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 금융을 이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확보는 핀테크 기업이 단순한 앱 서비스를 넘어서 이제는 국가적 금융기관망의 한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됩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카카오페이 같은 민간 기업들은 아직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은행의 51% 룰입니다. 은행의 51%를 지분을 좀 가져가는 것과 이게 만약에 완화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쪽 아직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STO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게 되면 우리 증시에 있어서 거래 구조나 자본 효율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선 토큰 증권은 기존 증권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서요, 이 거래 주기를 단축하고 투자 대상을 크게 넓히는 방식으로 주식 시장의 유동성과 자본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주식을 사고 팔고 나서 실제 결제가 완료되기까지 이틀이 걸리는 구조였는데요. 블록체인 기반 STO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와 연계되면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실시간에 가까운 정산을 지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 회전율이 높아지고 시장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나 지식재산권 그리고 K 콘텐츠 같은 그동안 투자 접근이 어려웠던 비정형 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이런 디지털 자산 밸류체인 확대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요. STO가 전통적인 주식 중개를 넘어서 새로운 자산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수수료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당국과 국회 사이에서는 규제 범위와 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둘러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진행 중인 만큼 실제 제도 설계와 시행 속도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결합한 새로운 자본시장법 체계는 대한민국 증시가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한국 증시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3월까지 일정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2월 초에 통합 법안 발의가 나오게 될 거고요. 3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금 일정상으로 앞두고 있으니까 챙겨보시고요. 앞서 봐주셨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벌써 13% 넘게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네이버도 2.6%로 따라가고 결제 관련해서 NHN 같은 경우도 8.98%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정호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약간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은 특징적으로 인텔이 17%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투심을 위축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많이 몰려있는 한 주기도 하고요. 1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 여기에다가 또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지명이 이번 주 안에 이뤄지게 되는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캐나다의 중국과 손을 잡게 된다면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 전쟁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될지 이 부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5,000피에 이어서 다음 목표를 3,000스닥으로 잡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1,000스닥까지 한 지난 금요일장에서 7포인트가량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순환매로 돌고 1,000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 번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또 어떨지 지난주 분위기부터 함께 짚어볼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혼조로 마감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오늘 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1월 달 들어서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G20 국가 중에서 상승률로 본다면 국내 증시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상승폭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경우에도 국내 증시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장중의 최고점 기준으로도 이제 역사적인 최고가를 썼고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역사적인 최고가를 썼을 만큼 지난 금요일도 이제 상승으로 분위기가 좀 잘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동안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좀 매도가 좀 많이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가 다시 또 붙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매수 쪽에서의 규모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작은 편이고요. 기관 쪽의 매수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의 움직임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개별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여전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의 흐름에서도 우리가 좀 확인했다시피 5,000포인트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약간의 수급에서의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자동차 섹터라든지 또는 IT 섹터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매도한 금액들, 매도가 나왔으면 또 매수를 하게 될 텐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또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순환매로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매수 기준을 본다면 화학업종과 제약업종, 그리고 이제 기계와 유통, 건설, 그리고 금융과 통신, 여러 업종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분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5,000포인트라는 이 목표치를 이미 한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에 대한 어떤 이제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일단 매도 쪽으로 또는 관망 쪽으로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을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이 종목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 쪽으로 수급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000포인트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순환매 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참고해서 보시고 반면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매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가담을 하고 있는 그 종목들은 대부분 좀 저가 매수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환매가 돌 때 어느 업종으로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어디로 또 몰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해서 보시면 이제 건설주라든지 이쪽에서도 유통이라든지 이쪽 매수세가 많이 못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고 틈새 시장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순환매 과정에서의 수급의 이동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동안 코스피 대비해서 또 소외를 많이 받아왔었던 코스닥이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0.95% 정도 오르면서 1,00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000스닥에 지금 도달을 했고 과연 장이 시작하고 나서도 이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독 기사긴 하지만 삼성이 HBM4를 다음 달 엔비디아에 처음으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는 1% 정도 오르고요. 또 SK하이닉스는 한 1.5%가량 빠지고 있는데 이 소식에 근거한 움직임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미국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요. 반면에 인텔 주가는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인텔의 주가보다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나왔던 건 이제 중국 쪽에서 H200 칩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의 반응이 나왔고 가장 시장에서의 가장 주목도가 높은 기업은 바로 엔비디아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빈 칩 생산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어떤 기업이 또 어느 정도 이제 규모로 HBM 칩을 납품을 하는가, 이게 6세대로 갔거든요. 그래서 6세대 칩을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이제 거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확정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해는 SK 하이닉스보다 주목도가 더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호텔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메모리 칩이라든지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있지만 여러 뭐 가전 쪽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약간의 이제 좀 다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주목도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번에 이제 뉴스 기사에 대한 반응도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좀 쏠려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이 엔비디아 쪽의 납품 기대감, 이게 오늘 상승에 또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삼성 쪽이 엔비디아 HBM4 공급에 대한 소식은 단독 보도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고요. 이번 주 29일에 있을 컨콜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짧게 STO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쪽에서 이런 삼천스탁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STO를 좀 활용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시세를 좀 초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정책의 그 약효가 이번 증시에는 굉장히 좀 잘 먹혀요. 네. 원래는 국내에서 정책을 해서 써도 주가에 즉각적인 반응이 잘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 도달하고 이제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돌려서 이제 STO 이제 증권형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또 코스닥이 삼천 시대를 이끌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이런 이 제스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수급의 이동으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동안에도 이제 시장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중성주 쪽에서의 상승이 별로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코스피는 5,0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지만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11년도 코로나 때 고점조차도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려있던 이 수급들이 이동을 하게 될 경우 이제 코스닥 중성주 쪽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고, 지금 적시적소에 이런 모멘텀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인텔이 17%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다시 한 번 더 H200에 대한 수출이 좀 승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1.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몰려있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앞으로 FOMC 회의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지명도 이뤄지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장 전에 있었던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 돌파로 또 한 번 더 이어지게 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지수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양 시장의 색채는 같은 색깔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5%대 상승하면서 4,9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1.14% 상승하면서 1,500포인트 선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정부에서는 삼천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장에서 천스닥 돌파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인데요. 우선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시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 함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오늘장 안에서 조금 물량을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193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움직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인데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독 기사로 HBM4 공급을 엔비디아의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붙어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 지금 2%가 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하이닉스는 이런 기사들의
이슈로 함께 2%가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HBM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하이닉스를 우위를 좀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들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번 주에 있을 컨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오늘 한 1.7%가량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지난주 장에서 좀 들려왔던 이야기가 현대차 노조 측에서 아틀라스에 다시 한 번 더 좀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지금 약간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LG 엔솔의 경우에는 0.7%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잘 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알테오젠 1.8%가량 오름세 좀 시연하면서 이제는 알테오젠 쇼크가 끝났는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더 큰 폭으로 5%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3에서 4%대 강세 나타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쉬어갔던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인지 오늘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1.1%가량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일단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더 잘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의 수급은 좀 빠지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코스닥만 좀 플러스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은 이제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약간 좀 관망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시장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좀 하락으로 분명히 좀 출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자금들이 좀 이동을 하고 현재 1% 넘게 이제 올라오고 있죠. 코스닥이 5,000포인트에 도달했고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동안 뭐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사실 정부의 목표치가 3,000이라고 얘기를 한 만큼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할 정도로 코스닥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시면 이제 뭐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다 빠져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매도가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 건 IT 섹터의 매도가 여전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코스닥도 외국인들을 팔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물량들을 받아가고 있죠. 보통 이제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은 기관 쪽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기관 쪽에서의 수급들이 또 코스닥 중성주 쪽으로 이동했을 때 지금은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에서 쏠려있던 그 수급들은 코스닥 중성주 쪽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형주 쪽에서의 수급이 계속 이제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틈새 시장으로 중소형주 쪽으로도 자금들이 이동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그쪽에 그 틈새 시장을 좀 많이 노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동안 또 잠자고 있던 이제 게임주 쪽도 이제 반응들이 조금씩 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제약이라든지 또는 엔터 쪽, 게임 쪽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수급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건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매개가 조금 더 앞으로 실릴 수 있으니까 뭐 종목들을 이제 보실 때는 대형주에 좀 포트가 좀 많이 몰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중소형주 쪽까지 포트의 다변화를 좀 해줘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는 5,000선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서 현 구간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수들의 키 맞추기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3000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키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특별적인 부분은 2차 전지가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붙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약간은 쉬어가나 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잘 가는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로봇 이야기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하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물려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몇 년 기간 동안에 이제 주가 여기서 이제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도 있고 최근에 기대감으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최근에 올라왔을 때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리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전용 시스템 쪽 이쪽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올라오긴 했는데,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2차전지 쪽에 모멘텀을 붙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그 2차전지 주가가 과거에 올라갔던 이유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과거에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전망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미리 땡겨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하지만 지금 로봇 쪽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2차전지 쪽에 대한 수요가 로봇에 또 탑재가 돼서 전기차 시장을 뛰어넘을 만큼의 그 수요가 나오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은 로봇 쪽에 워낙에 좀 시세가 강하게 붙다 보니까 좀 연쇄적인 효과로 이제 약간 좀 로봇 쪽의 테마에 약간의 편승을 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하지만 모멘텀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오기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기차 쪽의 시장의 업황의 회복이 좀 더 중요하다는 걸 좀 초점에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은 중장기 대응보다는 사실은 단기적인 대응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가 로봇 쪽 테마에 좀 편승을 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전기차 쪽에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지금 삼성 SDI가 다시 한 번 더 한 2.9%, 3%가량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역시나 2.7%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 안에서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5,000피에 도달을 했고 3천 스닥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과정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덧붙게 된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증권주에 대해서 시선을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전히 조금 더 바라봐도 되는 구간일까요? 증권주의 경우는 사실 정책 효과가 조금 더 크긴 하고요. 네. 그리고 주가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증권주들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일단 정책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주가를 계속 띄우고자 하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증권주에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법 개정안 역시도 이제 결국은 주가 상승에 대한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주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에 또 많이 오르고 또 중간에 조정이 또 들어오고 시장이 멈추지 않는 한 증권주에 대한 상승 여지는 조금 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원래 매월 3월 달에 1차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긴급 회의를 1월 달에 열어요. 이게 5년 만에 처음으로 또 여는 긴급 회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국내 주식에 대한 그 연기금 쪽에서의 이제 보유 비중을 올리느냐, 이 부분도 역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그동안 올라올 때 연기금 쪽에서의 역할이 좀 많이 없었거든요. 없었던 이유는 이제 국내 주식의 보유 비중이 워낙에 높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이제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한도를 늘리게 된다면 연기금 쪽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이제 매수와 주가 상승의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증권주들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해지 비율도 역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환해지 비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결국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매도를 통해서 좀 환율을 또 끌어낼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역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위험적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이거 역시도 이제 시장에서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이게 또 고스란히 갈 수 있는 게 또 증권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증권주에 대한 관심은 시장이 멈추지 않는 한 역시 또 저는 여전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 쪽에서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수록,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수록 수수료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덧붙는 쪽이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충분히 앞으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로봇 쪽에서 지금 휴림 로봇이 다시 한 번 더 한 17% 넘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로봇주 쪽으로는 좀 흔들림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로보티즈나 클로버처럼 저번 실적에서 그래도 흑자를 보여줬던 기업들은 오늘 올라가는데, 지금 이렇게 로봇주 내에서 이제는 좀 차별화 장세가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로봇주들도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하거나 흔들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지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과열됐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전반적인 로봇주들은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종목 안에서도 실적을 확인해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또 나와야 줘야 되고, 그래도 어떤 기업들은 대기업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좀 안전성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특히나 슈림 로봇이라든지 유진 로봇이라든지 최근에 좀 주가에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위험하다고 이제 우리 경고 문구가 붙어 있는 종목들이 특히나 많이 움직이고 이제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고 문구가 붙었다는 건 주가가 그만큼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올랐던 만큼 단기에 주가 이제 이 매도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해서 단기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에 있어서는 로봇주들은 뭐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닝 시즌에 또 돌입한 만큼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또 흔들림 변동성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주 안에서도 분명히 올해 꾸준하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탈 수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고 종목들 말고 로봇주들이 만약에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 때문에 하락을 해서 주가가 많이 또 싸질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해서 또 올라갈 때 팔고 이런 전략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로봇주 내에서도 그래도 실적이 찍히고 있는 로보티즈는 3.8%, 클로봇도 1.9% 오름세 보여주고 있지만요. 지금 그동안 투자 경고를 좀 받았었던 휴림 로봇이 오늘 16% 추가적인 하락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일정들이 좀 많습니다.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나 혹은 국내 반도체 투탑을 비롯해서 좀 슈퍼위크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이번 주 좀 전반적인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회사들이 M7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M7 종목, 미국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고. 왜냐면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동안 M7 종목에서 이제 7개 종목 중에 4개 그 회사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국내 기업도 목요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뭐 또 이번 주에는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이번에 한 번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 이제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예상했던 그 예상치에 부합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어떻게 전망을 할 것이냐. 일례로 이제 애플이라든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ASML, 뭐 IBM 이런 종목들이 다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업들은 실적 발표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투자의 규모입니다. 투자를 얼마만큼 이제 하는지 이 부분까지 이제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이번 주 실적 발표를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국내 반도체 투탑을 비롯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슈퍼 위크가 좀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양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더 확대해 나갑니다. 코스닥도 이제는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3000 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들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5천과 1,000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1,000선을 넘어서면서 지금 1,017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도 조금씩 들어와 주네요. 원래 이제 매도였었는데 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반면에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덜어내고 있는 부분까지 확인됩니다. 오늘 의미 있는 날입니다. 출발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짚어주시죠. 네,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약세 기조와 좀 다르게 국내 증시가 일단 뭐 전일 기준에서는 MSCI 지수라든가 코스피 야간 선물에서 뭐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일본이 미국 은행에 대해서 사실상 이 엔화 강세 기조에 관련된 어떤 본격적인 액션을 좀 취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원 달러 부분에 대한 이 환율이 좀 하락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었는데. 대체적으로 오늘 시초의 영향들이 좀 고스란히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작 지수, 양지수 모두 상승 종목의 수가 하락 종목 수 대비 큰 편에서 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견주했던 증시 예탁금 규모. 지난주 기준에서 뭐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했었고 일단 현재도 뭐 95조 7천억 원대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뭐 굉장히 좀 풍부한 상태에서에 대한 거래 대금 유입을 확대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흐름들이 지난주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좀 강했던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일부 차익 매물 또는 이제 조정 기간에 따른 어떤 반사 수급 부분들이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 기대감들로 하여금 장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기조가 코스닥 정책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면서 수급적인 어떤 이점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수급들이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간의 선물은 현재 약세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 흐름들이 미국의 약세 기조와는 좀 다르게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좀 차이가 있겠고요. 이번 주부터 뭐 슈퍼위크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대형주 위주의 실적 발표들이 이번 주부터 좀 본격화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12월 결산법인들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어떤 사전 재무제표 제출 시점이 주주총회일로부터 한 6주간 전이기 때문에 한 2월 중순 이전까지는 대다수의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모두 다 이제 끝난다는 점, 이 점도 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개장 분위기 살펴보고 왔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은 달러원 환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1,448원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환 당국이 같이 엔저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재무부도 엔화 약세 동반한 일본 국채 금리 상승의 우려에 개입을 좀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화에 우리 원화가 또 연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달러원 환율은 오늘 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와 주면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이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랑 관련한 단독 뉴스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HBM4 납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이제 GTC가 3월에 열리게 되는데 이때 루빈 발표할 때 같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고요. 뭐 구조 노르웨이 펀드가 알리바바 대신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지금 일단은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뉴스 나오는 대로 확인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은 한 1% 넘게 삼성전자는 상승하고 있고 반대로 SK하이닉스가 한 2% 넘게 떨어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 내내 좀 휘청이다가 거의 막판에 좀 스퍼트 올리면서 SK하이닉스가 좀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연이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완전히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인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안에서 시총 종목들 상단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정말 전환이 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알테오젠이 가장 먼저 그래도 2% 넘게 상승불을 좀 켜주면서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주들 흐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코스닥 살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측면이 또 2차 전지입니다. 사실상 이쪽이 오늘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에서 8% 넘게 현재 상승불 켜져 있는 상황이고 이슈 있었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흐름 나쁘지 않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오름세 시원하는 종목들 많이 보이니까 오늘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현재 6% 가까운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출발하기 전에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중에 하나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3천을 갈 건데 거기에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 당분간 드라이빙 좀 여기에 걸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정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지난주 상한가를 기록했던 오늘 몇몇 종목들 헥토파이낸셜, 다날, 카카오페이가 오늘도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2월 초까지에 대한 입법 기대감들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정상 보면 27일 날 민주당 디지털 자산법 TF가 좀 개최가 네. 되고요. 그 다음 날 2단계 입법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빠르면 2월 안에는 디지털 자산법이 일단 발의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전체적인 어떤 정책 기대감들 그리고 코스닥 정책 활성화 기대감과 부합하면서 수급을 좀 더 이끌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전에도 좀 강조 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이전에 강하게 좀 부각됐다가 이후에 해당되는 어떤 법안들이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되지 못했던 점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도입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가장 이제 크게 된 관건은 은행이 이제 과연 이제 디지털 자산에 관련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도입하기 위해서 뭐 51% 룰이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과연 어떻게 좀 조정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 좀 될 텐데 방향성은 그래도 원화자산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좀 도입해서 코스닥 전체적인 어떤 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어떤 정부의 의지를 감안해 볼 때 충분한 그리고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는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정 모멘텀이 3월까지 앞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상승폭이 있을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 주셨던 은행 지분 51%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화됐을 때는 민간 기업들에게는 좀 우호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서 그런지 이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논리상, 펀더멘털상 달라진 건 없는 상황이지만 코스피를 그동안 반도체가 좀 이끌었지만 코스닥에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는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네, 일단 뭐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상승폭을 보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뭐 그쵸. 1월 평균 수익률 특히나 뭐 현대차는 최고 수익률을 기점으로 보면 뭐 1월 달면 85% 정도가 올랐습니다. 당연히 지금 조정을 좀 일부 좀 받으면서 좀 그쵸.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2월부터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던 것들을 좀 감안해 볼 때 지금 일부 좀 상승의 어떤 수급 탄력도가 좀 다소 떨어진 것처럼 체감은 좀 들지만 여전히 점진적인 어떤 가격성들을 좀 탄탄하게 좀 지켜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의 수급이 다소 좀 쉬어가는 구간, 이 구간에 코스닥 종목들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2차 전지주를 좀 비롯해서 일단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좀 하면서 코스닥 지수의 어떤 상방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일단 우리가 1월 초에서 1월 중순으로 좀 이어졌던 흐름들을 봤을 때 코스닥에 굉장히 좀 수급은 좀 굉장히 좀 양호했습니다. 네. 알테오젠을 좀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투심이 좀 위축되면서 이게 상승분을 다 돌리면서 사실 1월 초에 이 코스닥 지수 초반까지 좀 회귀됐다가 다시금 좀 1000포인트를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정책 기대감과 좀 맞물리면서 조금 더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선별적인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형주의 수급이 끝났다가 아니라 이전처럼 뭐 대외 이슈라든가 일단 뭐 코스닥 종목들의 어떤 세부군들이 수급이 굉장히 이제 큰 연속성을 좀 가져가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이슈들은 단발성 이슈,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이슈를 좀 수반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실적이라든가 업황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정책 기대감이라든가 단기 이슈에 의한 상승폭이 크게 좀 반영됐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 실적 발표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일단 지난 3분기처럼
다소 좀 쉬어가는 구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던 일부 종목들, 그래서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큰 개별 종목들이 수급에서 좀 다소 소외된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일단 4분기 어닝 시즌이 좀 종료가 되고 나서 대형주의 수급이 좀 집중될 것인가 또는 중소형주 수급으로 좀 분산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사실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라든가 실적 모멘텀들, 실적 관련된 발표들이 모두 다 좀 끝나고 난 이후는 3월까지는 사실상 감사 보고서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중소형주 위주의 좀 악재로 좀 일부 좀 작용될 수 있는 점들 좀 감안해 보면 4월 이후부터는 제약바이오 중심의 수급이 당분간 좀 회귀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 좀 염두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 제약바이오한테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앞서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삼성전자 단독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파이를 빼앗기는 측면에서 반영이 되는 건지 오늘 두 종목의 주가가 완전히 엇갈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덜어냈는데 반대로 하이닉스는 또 담아갔고요. 오늘 주가 반응은 또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엇갈린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좀 붙여봐야 될까요? 네, 일단 수급적인 차이들은 뭐 재차 우리가 좀 이런 수급의 어떤 뭐 과변화라든가 뭐 괴리가 좀 커지는 그런 부분들 이거는 뭐 크게 좀 염두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어떤 상승 그리고 하락에 따른 등락폭이 좀 반영되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는 구간이라고 해서 저는 뭐 피해갈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뭐 종목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좀 나눠져 있지만 네. 방향성은 좀 같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이슈가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다 보니까 지수가 종목의 어떤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한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주가가 지금 뭐 추세선을 좀 이탈한 그런 흐름도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략적으로 보면 4분기 데이터에서 뭐 삼성전자가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좀 획득을 했지만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도 한 17조에서 18조 원까지 상단 제시가 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좀 대비했을 땐 영업이익률, OPM은 삼성전자 대비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향후에 기대 요인 관점에서는 뭐 추가적인 어떤 멀티플을 좀 더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가 좀 저는 쉬어가는 구간에 충분한 좀 매집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겠고요. 2020년도에 대한 연간 사이클, 그다음에 전반적인 실적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1개월, 2개월 전 평균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좀 상향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1주간 단위로 일단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어떤 커버 업데이트 내용들을 보면 일단 뭐 실적 추정치라는 거 뭐 TP를 좀 빼더라도 전체적 어떤 이익률이 한 10%에서 15% 정도 좀 상향되는 부분들은 가격 상승 요건들에 대한 반영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 대한 확장성들 특히나 뭐 고정 가격이 좀 크게 하회되지 않는 그런 시그널이 없다면 저는 뭐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 먼저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이슈가 좀 붙어서 그런지 그래도 좀 더 강하게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지금 매수 상위 창구로 보더라도 JP모건, 골드만삭스, 맥쿼리, 모건스탠리 모두 다 상위 창구에 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오후장까지 있을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5천선 이탈이 나왔고 코스닥은 1000선 지지하면서 움직임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써볼게요. 먼저 제약바이오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야기한 건 3,0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 가기까지 일단 제약바이오주들이 시총 상단의 자리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도를 해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일단 알테오젠에 대한 주가가 일단 회복률 관점에서 좀 더디죠. 오늘 ABL바이오가 12%, 일단 뭐 HLB가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좀 강했는데 일단 소폭 한 4% 정도. 네. 리가켄바이오가 7%대, 뭐 메지온 14%대. 그러니까 선별적인 흐름인데 네. 사실 알테오젠이 이번 기술 이전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 때문에 주가 좀 하락했다라기보다는 머크와 좀 체결했던 히트로다 SC의 로열티율이 일단 5%대 이상 정도로 좀 추정이 됐는데 일단 이게 분기 보고서에서 발표됐던 부분들이 2%대로 좀 연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GSK 자회사와 좀 체결했던 계약이 사실상 전체적인 어떤 마일스톤의 규모가 좀 작았기 때문에 로열티 부분이 두 자릿수 이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추정해서 봤을 때는 일단 키트로다 SC의 로열티율이 예상보다 좀 작다 보니까 GSK 자회사와 체결했던 로열티율도 두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가 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도 일부가 좀 반영이 됐고요.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ABL 바이오 같은 기술 이전 성과를 냈던 기업들의 세부적인 어떤 이 로열티율이 일단 보수적으로 좀 더 집계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평가 지표들이 하회됐던 그런 영향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악재가 좀 됐는데 저는 사실 그런 숫자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신약이 최종적으로 승인받고 유통되는 단계에서에 대한 마일스톤 규모지 이게 확정된 계약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라는 것은 그 해당되는 이 파이프라인이라든가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빅파머가 좀 인정했던 부분들 이걸 좀 높게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기술 이전이 사실 뭐 쉽게 체결되는 것은 좀 아니죠. 그 약물이라든가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좀 입증되고 성과적인 부분에서 일단 검증이라든가 뭐 입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좀 수반했다는 관점에서 일단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익률 또는 뭐 수익성에 대한 논란을 현재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많은 라이선스 아웃이라든가 뭐 빅파마들과에 대한 사업 협력 이 부분이 신약 개발에 대한 승인까지 좀 이루어지면서 상용화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무게를 조금 더 저는 높게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알테오젠의 2%대 수익성 논란 부분들은 키트로다 SC의 일단 초기 전환율보다는 일단 뭐 2047년도까지 해당된 약물에 대한 플랫폼 로열티를 좀 부여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단계적으로 좀 낮지만 전환율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되면 일단 안정적인 수익금이 알테오젠 어떤 매출 창출이라든가 어떤 이익 개선에 상당히 좀 기여가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현재 어떤 주가 수준은 굉장히 좀 낮은 그리고 과도하게 좀 일단 하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해 보겠고요. 이후에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성과 부분들은 개별적인 요인 안에서 충분한 좀 기대감을 부여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알테오젠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과도한 낙폭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물론 그 21일 날 하락했던 그 부분까지 여전히 다 메우지는 못한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의 윗꼬리가 좀 그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일정들이 보통 3월, 4월에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그때까지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회복세가 좀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주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또 움직이는 쪽 코스닥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오늘 더 탄력도 있게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대표님 2차 전지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잠깐 좀 주춤하다가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바닥은 바닥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쯤 이걸 돌려서 추가적인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갈지가 가장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2차 전지가 사실 12월에서 1월 한 초중순까지 오는 구간 여기까지는 사실상 뭐 악재만 수두룩했죠. 뭐 지난달에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한 28조 규모의 뭐 배터리라든가 양극재 소재의 어떤 공급 계약이 좀 해지가 되면서 이게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됐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AMPC 세액 공제액을 좀 차감했을 때도 적자 폭이 예상보다 좀 컸던 점들이 어떤 수익성에 관련된 우려감들 특히나 미국이 9월 30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 인센티브를 좀 폐지를 했는데 그 영향이 3분기에 일시적인 어떤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실적이 4분기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그런데 우리가 숫자로 확인됐던 데이터를 보면 일단 뭐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거나 10월, 11월에서 12월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둔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일단 뭐 9월에서 10월 데이터가 47% 그리고 10월에서 11월이 한 5.3% 정도 하락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12월 데이터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11월에서 12월 넘어오는 이 데이터 구간들은 하락이 아니라 우리가 프로모션 효과로 인해서 한 10%대 이상 정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전망치는 한 14%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반등세가 일단 뭐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다소 좀 제한시켰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여기다 해서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좀 커지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수요 기대감들이
일단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특히나 전고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을 조금 더 좀 크게 좀 반영시키고 있지 않나라 좀 판단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단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상용화 시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삼성 SDI가 뭐 가장 빨라야 그렇죠. 일부 양산을 한 27년도 정도, 보수적으로만 한 2028년도 정도 봐야 될 거고요. 대량 양산 정도 우리가 좀 보편화된 대량 양산 체제를 좀 보기 위해서 한 2030년도 이후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을까. 다만 이 시점에 대한 괴리감들이 현재 그 기대감을 좀 반영시켜서 좀 가는 것들은 최근에 2차 전지 악재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낙폭이 좀 컸던 그런 부분들을 저가 매수세 유입과 함께 추세를 좀 되돌리는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판단되고 있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최근에 어떤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유심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사실상 양극 소재사들의 어떤 수익성 침해라든가 배터리 셀사들의 일부 좀 이익 개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들이 점진적으로 어떤 4분기 실적 저점 이후에 1분기에 얼마만큼 이익 개선을 좀 하든가 또는 수익성 방어를 좀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신호탄이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전고체 배터리가 오늘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우리가 상용화되고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있어서 괴리감이 아직은 좀 있다. 우리가 너무 기대감을 빨리 땡겨서 쓰는 감도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약간은 좀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요즘에 리튬값 계속 오르고 있죠. 앨범알도 지난주에 이제 신고가 한번 쓰기도 했고 해서 리튬값이 계속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씀 같이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안에서 사실 종목 고르기가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뭐 리튬 값을 생각한다면 양극재단을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대표님께서 보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수익성이 지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분기 실적까지는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추정치도 굉장히 좀 많이 하회가 좀 됐었고 일단 센사를 좀 비롯해서 뭐 소재사들의 가동률도 굉장히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4분기가 실적의 저점이 좀 되지 않을까. 다만 1분기가 확 좋아지기보다는 최근 12월에서 1월 달 넘어오는 과정에서 리튬 가격이 한 56% 정도가 좀 상승했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40% 상승률들을 유지를 해준다는 전제로 보면 일단 1분기에 일부 프로모션 효과에 따른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되는 것들을 가정했을 때 일단 레깅 효과들은 좀 크게 좀 완화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이전보다는 수익성 방어 측면에서는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속성을 조금 더 가져가기는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일단은 수익성 측면에서에 대한 반등이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리튬 쪽.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탑픽은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어떤 수급 기조, 지금 전고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양극 소재사들에 대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고 동사가 오늘도 강보권에서에 대한 흐름들 최근에 어떤 시세폭들이 좀 크게 나타내주고 있지는 않은데 1월 23일 신고가를 좀 기록했던 그 흐름들은 사실상 뭐 큰 폭의 어떤 주가 상승보다는 리튬 강산에 대한 어떤 이 가치가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한 살디오로 프로젝트에 대한 3단계 부분들이 구체화가 좀 됐다는 점들. 이게 2028년도에서 한 2030년도까지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좀 완료가 된다면 뭐 일단 아르헨티나 전체 캐파는 한 10만 톤, 국내 3만 톤에서 4만 톤 규모이기 때문에 연간 한 14만 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는 글로벌 3위 정도에 해당되는. 그래서 외형에 대한 확장 관점에서는 리튬 가격의 상승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 가치 평가도 좀 다르게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도 있지만 사실 이제 기존적으로 철강으로도 속해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뭐 사실 이번 4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은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대표님 말씀처럼 증권가에서도 점진적으로 정상화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함께 좀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 함께 좀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1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늘도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그린란드 관세 공포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비교적 조용한 흐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인텔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주가 크게 빠진 가운데 그간 덜 올랐던 빅테크 쪽들 기업이 오르면서 3대 지수는 혼조 양상을 보인 건데요. 이번 주에는 M7 기업 가운데 또 4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는 것처럼 이 대형 기술주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코스피 5,000포인트를 달성하고 나서요. 이번 주에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 레벨업이 이어질지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양시장 오늘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98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현시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00스닥을 달성했습니다. 현시각 3% 넘게 강하게 오르면서 1,0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되짚어 보자면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 지수의 역사적인 고점은 2000년 3월 10날 기록했던 2,834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2년 1월 5일을 제외하고는요. 4년 넘게 1000선을 넘지 못했는데요. 오늘 마침내 1000스닥에 다시 한번 도달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을 조금은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900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현 시각 1,2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2천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1조 5천억 원 넘게 물량을 사들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줬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현 시각 4,40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소폭이지만 700원가량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4,700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철강 및 금속이 오늘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이 1.4%대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의약품이 오늘 빨간불, 그 뒤를 이어서 약세지만 켜내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지난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증권 쪽에서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2.5%가량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건설업과 운수 창고, 음식료품까지 오늘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 볼까요? 네, 우선 상승하고 있는 업종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융 쪽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시가 5%대가량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 쪽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수급이 또 몰리고 있습니다. 현시가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기계 장비와 제조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쪽들도 오늘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 장비와 부품, 출판 매체 복제와 금속 쪽이 오늘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장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들인데요.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오늘은 온도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시가 1.45% 상승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인공지능 칩 공급 확대로 인해서 파운드리 쪽 사업이 내년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 또 단독 뉴스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다음 달부터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와 또 AMD 쪽에 HBM4를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다음 달 3월이죠. 엔비디아의 기술 컨퍼런스에 루빈과 함께 또 HBM4를 공식 납품하겠다, 선언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장 재료들이 좀 붙으면서 오늘 삼성전자 쪽에 좀 매수가 몰렸는데요. 현 시각 15만 4,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 시각 2.5%대 가량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 시각 74만 7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이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조금은 약세로 전환됐던 현대차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1.37%대 하락하면서 50만 3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기대감과 함께요. 또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오찬에서요. 민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디지털 자산 언급한 소식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0.75%대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6%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네, 현시가 휴림 로봇이 3% 넘게 약세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봇과 오늘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날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 수혜감 얻어서요. 6%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오랜만에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시각 14%대 강한 빨간불 켜내면서 22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좋았던 2차 전지 전고체 쪽 배터리 쪽으로 오늘도 좀 수혜가 좋습니다. 에코프로가 현시간 8%대 상승하면서 11만 5,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우선 반도체 투톱이 좀 엇갈린 양상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흐름이 계속 좋았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37%대 하락하고 있고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인 마찬가지로 1.3%대 가량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 쪽들로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현시간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수급이 완전히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폭 더 키워가고 있는 구간에 있고요. 천스닥 달성도 하면서 안착에 대한 시도도 있습니다. 오늘 일정상 국민연금에서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년 만에 좀 앞당겨서 열리게 되는 회의인데요. 해외에 대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국내에 대한 주식 비중을 늘리자라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오후장에서도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